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살 된 여성입니다. 전 이 늦은 나이에 천만 뜻밖의 제게 주어진 엄청난 행운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되었어요. 이런 행운 왔다 하여 거들먹거리지 않고 그저 겸손하고 수긋하게 이웃에 좋은 일 해가며 늙겠다는 다짐도 담아서요. 저는 22살에 결혼을 해서 슬아의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딸은 먼 지역에 살아서 1년에 몇 번 보는데 그걸로도 감사해야죠. 1년에 한 번도 얼굴 안 보여주는 자식도 있다니까요. 며느리가 둘입니다. 모두 근처에 살아요. 자식들이 도시로 안 나가고 근처에 사니 좋겠다고요? 속사정을 들어보시면 부럽다 소리 못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 큰며느리는 저와 종교가 달라서 제 속을 무지하게 썩입니다. 머리칼도 풍성하시고 곱슬곱슬 고데기한 것 같이 예쁘시며 다보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머리칼 하나도 없는 부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듭니다. 물론 외모 가지고 이렇게 비교하는 게 얼마나 나쁜지 저도 알고, 물론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건 저도 압니다.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다는 거 뉴스를 통해 들었기 때문에 알고는 있지만 최소한 한 가정에 두 종교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며느리하고 종교 가지고 언쟁할 때 저는 목사님 설교 때 들은 풍월로 혼냅니다. 대한민국은 조선시대를 이은 나라고 조선시대는 불교를 싫어했다. 유교 나라였어. 넌 근데 왜 불교냐? 어머니, 누구에게든 자기가 믿고 싶은 신이 존재합니다. 자유라고요. 저라고 어머님께 할 말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전 안 해요. 전 친정이 불교고 어릴 때부터 믿은 부처님 믿을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도 저한테 아무 말 마세요. 이게 따박따박 시애미한테 말대답이네. 나조차고 우리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냐? 나라가 통일을 못했으니 한 집안의 종교 통일이라도 하자는 게야. 이러고 싸우기도 10여 년. 이젠 지쳤습니다. 종교만 안 맞는 게 아닙니다. 성격도 안 맞습니다. 도대체가 애가 뚱해요. 성격이. 남의 집 며느리는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따르기도 잘 따르고 애교도 부리고 입안에 혀가 치고는 며느리들도 많다는데, 이건 뭐 황소같이 힘만 세가지고 농사일만 잘하니 늘 뚱하니 입이 한대 발 나와서 전 솔직히 우리 큰아들 이해가 안 됩니다. 여자다운 매력 하나 없이 뚱한 성격. 그게 뭐가 좋다고 죽자사자해서 고등학교 막 졸업한 놈의 애를 21살을 데리고 와서 결혼시켜달라고 졸랐는지 말입니다. 진국이라나? 진국이라서 좋다고 하더군요. 하긴 집신도 제 짝이 있으니까요. 작은 며느리는 땡깡쟁이입니다. 덩치나 작으면 말도 안 합니다. 덩치는 저 2배만 해서 유치원생 같은 땡깡과 고집을 부리는 꼴을 보면 한심해요. 어떻게 된 놈의 팔자가 며느리 보기 이리도 지질이 없는지 처음에 인사 와서부터 애 하는 게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슨 시어머니 바라기도 아니고 시어머니에 대한 경계가 없어요. 버릇이 없다고 해야 하나? 절지 친정 엄마로 착각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15분 거리에 사는데 하루도 안 빼고 우리 집으로 옵니다. 와서 그냥 가면 이러지 않아요. 어머니, 이거 멸치에 꽈리고추 넣은 거 맛있네요. 아침에 볶으셨어요? 이거 좀 덜어갈게요. 어머니, 우리 집 열무김치도 다 먹어가요. 어머니, 된장도 다 떨어져가요. 오면 하다못해 젓가락 한 짝이라도 가져가야 속이 풀리는 아이예요. 뻔뻔하기로 인근에 따를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제 것은 다 지 것이라고 생각을 왜 하는 건지 이해도 안 가고요. 시부모가 따로 살라고 얻어준 집은 거기가 지네 집이라고 얻어준 겁니다. 지네 집 놔두고 왜 우리 집에 와서 사는지 이해가 안 가고, 얄밉기는 또 얼마나 얄미운지 겨울엔 아예 우리 집에 와서 잡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면 자기 집 가습이 나간다고 대답하는데 제가 입이 있어 할 말이 없습니다. 젓가락 한 짝이라도 가져가야 속이 풀리는 며느리한테 쌓이고 쌓여가는데 어느 날 제가 오일장에 나가서 장미 큐빅이 박힌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 머리핀을 2개에 15,000원 주고 사온 적이 있습니다. 아껴두었다가 동네 부녀의 다음 갯날에 꼽고 나가야지 하고 화장대 위에 둔 걸 언제 봤는지 그걸 들고 나와서 어머니 이거 사셨어요? 하고 묻는 겁니다. 그래 샀다. 그대로 화장대 위에 둔 그대로 놓고 나와. 어머니 이거 어머니한테 안 어울려요. 어머니는 이런 핀보다 머리띠를 사셔야지. 제가 해보니까 이거 저한테 어울리더라고요. 제가 가질게요. 준다고 말도 안 했는데 당연히 제가 준다고 생각하는 그 심보가 괘씸한 겁니다. 그대로 올려두고 나오라고 하면서 넌 버르장머리 없이 시부모님 방을 그렇게 마음대로 드나드는 그 버릇부터 고치라고 혼내주었습니다. 그렇게 혼나고도 안 고쳐지는 며느리를 이젠 포기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둘째 며느리는 친정엄마가 7살 때 돌아가셨다네요. 원래 당뇨가 있던 분이셨는데 당뇨 합병증으로 떠나시면서 슬아의 자녀는 우리 며느리와 바로 밑에 남동생 둘을 두셨는데 아휴 어린 자식들 두고 떠나야만 했던 그 마음이 어쨌을지 상상하면 같은 자식도 내미 마음으로 너무 찢어지는 것 같아서 되도록 잘해주려고 합니다. 둘째 며느리가 아마치 엄마한테 못 받은 사랑을 제게 보상받으려는 심리도 있을 거라 혼자서 짐작은 하고요. 마음에 안 드는 두 며느리를 거느리고 해도 해도 끝이 없는 농사일에 파묻혀 사는 제게 신선한 바람이 분 건 새해 전 봄입니다. 우리 집에서 한 5분 걸어 내려가면 다 쓰러져 가던 농가가 한 채 있었어요. 그 집에서 살던 노인 양주가 7년 전 가을에 돌아가시고 자식들이 집을 그대로 방치해 두어 폐가같이 을씨년스럽던 집이 팔렸다는 소식이 들린 게 겨울이었는데 3월의 해토 무렵에 웬 곱게 늙은 70대 중반의 양주가 들락이면서 집을 수리하더군요. 사람을 시켜서 하는데 집을 다 드러내는 게 아니라 뼈대는 그대로 기와도 그대로 두면서 약간 한옥 카페처럼 꾸미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 1시간 거리 전원 카페촌에 가보면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그런 한옥 카페요. 한 달 포를 집을 리모델링 하는데 그 중간중간 우리 집에 올라와선 홍삼 같은 포장 박스를 놓고 가면서 먼지가 날라와서 많이 심려스러우시죠? 죄송합니다. 한 달만 참아주십시오. 정중하게 인사를 하더군요. 사람들이 말하는 품새도 그렇게 참 배운 사람 같고 점잖아서 땅이나 파는 우리 부부는 그 집 사람들에게 호감이 생기는 거예요. 뭐 밭에서 날라오는 흙먼지로 어차피 아침 저녁으로 쓸고 닦는 집이라 크게 피해로 느껴지지도 않았고요. 공사가 끝나고 지나다니면서도 보면 눈살 찌푸려지던 폐가가 훤하니 아니 그 집뿐 아니라 온 동네가 다 훤하더라고요. 흐뭇했습니다. 그렇게 오며 가며 몇 마디 주고받아 보니 남자가 서울시청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공무원이었다네요. 뭐 말하는 폼새며 입은 것 하며 차를 보니 어느 정도 고위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공기 좋은 데서 채마밭 가꾸면서 직접 야채 갖고 뽑아 먹으며 사는 전원 생활을 하고 싶어서 서울 생활 청산하고 내려온 거겠죠. 이사 내려오는 날 짐을 보니 어마어마하더군요. 무슨 책장이 10개가 넘고 가구며 쇼파며 외국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이 고풍스럽고 정말 입이 벌어지고 구경할 만했습니다. 이삿짐이 정리되었는지 사흘 후 무슨 예쁜 종이에 담긴 커피를 가져와선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이사 와서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 커피는 제가 즐겨 마셔서 자주 주문해 먹는데 한번 드셔보시라고요. 정식 식사 초대 한번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참 도리를 알면서 사람 대우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라서 또 흡족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희 집은 봉다리 다방 커피만 마셔서 그걸 받아봐야 소용이 없었어요.
아들네들도 다들 입이 싸구려라. 카페에서 보면 드르르르 가는 그런 기계도 없고 다들 봉다리 커피를 마셔서 받아도 받자 소용이 없겠다 싶은 거죠. 이건 도로 가져가세요. 성의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오해 마시고 우리 집에 두어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서 그래요. 그때서야 자기들이 실수했다 싶었는지 그럼 내일부터 우리 집에 와서 커피 드세요. 저희가 마당에다가 파라솔을 가져다 놓았으니 차 한잔하면서 시골 생활에 대해서도 좀 가르쳐 주세요. 당장 상추 씨부터 뿌려야 하거든요. 표정이 인사말이 아니라 진짜인 것 같았고 다음날 아침 시간 지나고 진짜 부르러 왔더군요. 가서 커피 마시자고요. 그때부터 쳇바퀴같이 죽어라 농사일만 하고 농사일 짬짬이 집에 들어와 쉴 때는 드러누워 TV나 보던 게 제 일상에 우아함이 생겼습니다. 그 집에서 커피 대접을 받을 때면 회사에서 일하는 우아한 여성이 된 기분도 들고 어떻게 보면 귀족이 된 것도 같고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주더군요. 날이 더워지면서 에어컨 튼 실내에서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는데 에어컨도 다 같은 에어컨이 아니더라고요. 카페같이 꾸며놓은 실내에서 음악 들으면서 마시는 커피는 정말 좋았습니다. 가정집에서 이런 분위기 연출이 가능하다는 것도 즐거웠고 아무튼 우리 집 분위기하고는 많이 틀렸죠. 하루 한 번 저의 힐링 타임, 아랫집에서 커피 마시기였고 커피 마실 때 농사 이야기를 하면 어찌나 고개를 조아리고 열심히 듣는지 꼭 제가 뭐가 된 것 같은 그 기분도 좋았습니다. 아랫집에 드나들고 한 달째인가 그 집 아들 부부를 처음 보았어요. 트렁크에서 선물 보따리를 주렁주렁 내리는데 부럽더군요. 며느리는 무슨 중소기업 기획실에 나가고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다 퇴사하고 최근 행정고시를 합격했다는데 우선 두 내외가 풍기는 분위기도 세련되고 부모 닮아 점잖더군요. 전 사실 옆집 부부가 이사 온 후 제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란 우선 배우고 공부하고 산 사람과 그렇지 않고 땅만 파고 막일만 하며 살아온 사람하고 삶의 질이 틀릴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게 절 심란하게 했어요. 저희 부부와 저쪽 집 부부만 그런 게 아니라 자식들까지 확 차이가 나니까 주눅이 든다고 해야 하나? 뭔지 모르게 많이 서럽고 만사 짜증이 나더군요. 만사 짜증이 나고 비교가 되면 그 집에 커피 마시러 안 가면 될 텐데 또 사람 입이 간사해서 이미 혀에 맛들린 그 맛있는 커피를 못 끊겠더라고요. 여보, 우리도 뭐 저거 에스프레소인가 뭔가 뽑는 기계 살까?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그것도 다 집 내부가 멋있는 집이나 어울리는 거지. 남들이 웃어. 남편 그 말에 비위가 상하고 오기가 나서 남들이 웃나 안 웃나 한번 사볼까? 라고 했습니다. 커피 가는 도구부터 뽑는 기계까지 안 살 생각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농사로 밥 먹는 우리 집에서 농사 짓기도 바쁜데 그 모든 과정을 한가롭게 하고 있을 수도 없고 왠지 따라하는 것 같아 치사한 것 같아서 말았습니다. 그 집 아들 부부는 내려와서 하루도 안 자고 그날 저녁 바로 올라가더군요. 그리고 한 달 서울 친구들이라는 사람들만 두어 번 내려오고 다음 달은 또 딸내 부부가 내려왔습니다. 딸내 부부도 선물 한 보따리 가득 들고 들어가는 걸 보자니 배가 아팠습니다. 우리 집 시집간 딸려나고 아들들 며느리들은 우리 집에 와서 퍼갈 줄만 알았지 딸기 한 상자 들이미는 법이 없는데 누구는 팔자주와 자식들이 보따리 싸들고 내려오고요. 올 때마다 그들의 선물 보따리는 늘 화려했고 그 선물 보따리와 우리 자식들의 부모님께 얹히기 신공을 비교해보면 늘 혼자서 속이 부글부글 끓여야 했습니다. 그해 겨울 우리 집 부부와 옆집 부부는 인근에 새로 생긴 버섯 전골집이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 같이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그 식당에서 무더기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고 우리 4명도 다 확진이 되었던 거예요. 백신을 접종했어도 코로나는 걸리니 아프더군요. 내 집 4명 다 거의 죽을 둥 살 둥 앓았어요.
우리 부부가 확진되었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자식들에게 알렸습니다. 감기 올문이 오지 말라고요. 그리고 우리 부부는 각각 다른 방에 들어 누웠습니다. 카톡 보낸 지 2시간 후 큰며느리가 제일 먼저 들이닥치더군요. 손에 검은 비닐봉다리가 주렁주렁인 게 장을 본 것 같았습니다. 큰며느리 뒤를 따라서 큰아들과 손자들이 들어오는데 큰아들이 이불이 든 큰 비닐 가방을 들고 들어오고 손자들은 가방들을 메고 들어오는데 이사 들어오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아유, 지금 니들 못하냐? 뭐라긴 뭐래요. 당분간 여기서 지내려고요. 아니, 왜? 이유인 즉슨 부모님이 2분 다 독감이 걸리셔서 꼼짝을 못하는데 죽이라도 끓여드려야 자식이라는 거예요. 아유, 야, 됐어.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할라니께 머리 쑥쑥해. 니들 집으로 가. 말을 해도 귓등으로 듣더니 자기들 살림을 거실에 쫙 피더군요. 며느리는 주방에서 음식을 한다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라 지 새끼들이 좋아하는 목살 넣은 김치찌개를 하고 순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도 꼴에 비타민이 중요한 건 아는지 오렌지를 잔뜩 깎아서 들이밀어주고 전복죽을 끓이고 큰며느리 값은 하는 겁니다. 저녁 먹을 때가 되어서 최강도둑 작은 며느리가 납셨습니다. 지 덩치에 딱 어울리는 큰 배낭에다가 뭘 가득 넣어왔기에 저게 뭔가 궁금하더군요. 그래도 시애미가 아프다니 뭘 사온 거구나 기특했죠. 어머님, 아범은 지금 오고 있다네요. 어머님, 아버님 코로나 확진되셨다고 했으니까 정신없이 달려오고 있을 거예요. 저는 기대에 차서 아유, 가방에 그건 뭐냐? 둘째 며느리는 가방에서 김치통을 꺼내면서 뭐긴 뭐예요. 김치 퍼갈 김치통이죠.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천불이 난 전 순간 확 열이 치받치면서 아유 훌륭하슈. 시어머니 아프다고 김치통까지 챙겨 오시느라고. 거기까지 화를 내고 정말 열이 나서 눈알까지 뜨끔거리는 지경인지라 남편도 저도 각자 다른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손자들이야 실내에서 공놀이하면서 난리판 굿을 치던 말던 잠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저녁 잡수시라고 깨어서 일어나 보니 한상 가득히 해삼탕이며 탕탕이 뻘락지가 가득히 움직이는데 입맛이 돌더군요. 1시간 거리에 바닷가가 있고 해산물 시장이 있는데 작은 아들은 거기서 남편이 좋아하는 해삼탕을 해주려고 해삼을 사오고 제가 좋아하는 낙지를 사오느라 늦은 거였습니다. 잘 먹고 또 잤습니다. 다음날 눈을 떠보니 새벽. 거실은 어두컴컴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7명의 애고 어른들이고 내 자손들이 이리 엉키고 저리 엉키고 자고 있는 풍경이 확 다정하고 살갑고 든든하게 느껴져서 행복한 기분이 들더군요. 이래서 자식은 낳고 보는 건가? 아프니 달려와주고 영양식으로 한 상 가득히 차려내고 긴급한 상황 발생할까봐 각자들 자기 집에 안 가고 거실에서 자주는 고마움과 함께요. 다른 집 자식들은 자기 어린 새끼들에게도 감기 옮는다고 안 데리고 온다고들도 하더만. 하긴 우리 손자들은 새 녀석도 지나치게 원기 좋고 건강해서 걱정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2집 녀석들이 이틀을 더 뭉갰습니다. 다음날 저녁은 저희 부부가 조금 기운이 나서 소파에 앉아 있었더니 이것들이 만판 신이 나서 윷놀이하고 맥주 마시고 남편이 아유 얘들아 남들이 보면 무슨 잔치집인 줄 알겠다. 조용히 좀 해라. 전 다시 열이 나서 아유 골이 패이는 것 같다. 감기는 그저 쉬어야 한다고. 니들 때문에 내가 쉴 수가 있냐? 라고 짜증을 냈습니다. 그 와중에도 아랫집 부부가 걱정이 되어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신호가 가는데 2 양주가 다 안 받는 겁니다. 덜컥 걱정이 되면서 애들에게 그 집 불이 켜져 있나 가보고 켜져 있으면 벨 좀 눌러보라고 했습니다. 큰아이가 나가서 한참을 있다가 들어오더니 큰며느리에게 빨리 죽 좀 덮이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두 양주가 이틀을 거의 못 잡숫고 앓고 계신다는 겁니다. 뭐 좀 잡수셨냐고 했더니 밥통에 있는 밥을 물 말아서 2번 잡수셨다고 하더래요. 개수대안을 들여다보니 반찬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밥을 물 말아 먹은 흔적, 밥그릇 4개만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애들 시켜서 해삼탕부터 잡수실 것 좀 챙겨드리라고 내일 읍에 나가서 갈비탕 좀 포장해 와서 넣어드리라고 시켰습니다. 귀찮아도 내 부모라고 생각하고 우리 집에 올 때 한 번씩 들여다봐라. 사람 죽어나가는 것보다 낫잖냐. 그날 저녁에 다시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안주인이 받더니 거의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우시더군요. 자식들에게 전화를 해보았냐고 차마 여쭙지는 못하겠는 거예요. 물론 아파서 우실 수도 있겠지만 다 큰 어른이 왜 우시겠나요?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돌아가며 들여다보는 그 중간에 비극은 현실이 되어 드디어 우리 마을에서도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아랫집 바깥 주인이 119에 실려간 후 1시간 만에 사망하신 거예요. 그 어른이 심하게 많이 태우시는 흡연자셨는데 폐렴이 극대화되어 손쓸 수 없는 지경이라고 하셨답니다. 그분들보다 10살 정도 어린 저희 부부는 이미 거의 회복기였고 황망한 마음에 섣불리 위로도 못하겠더군요. 코로나로 인한 사망이어서 그런가 빈소도 쓸쓸했습니다. 사람들 참으로 야박하다는 마음도 들 수 없는 게 치명적인 독감이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남들은 그렇다 쳐도 자식들이란 작자들이 한심하고 못된 게 자기 새끼들이 소중하면 그 반만이라도 부모가 소중한 마음을 들어야 인간인데 어쩌면 그 품위 있게 잘나 보이던 자식들이 할아버지 마지막 떠나시는 길 손자들 인사도 못 받게 안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더군요. 남은 자식들 편하게 서울에서 빈소를 모셨는데도 말입니다. 그 전경을 지켜보니 사람 한 세상 사는 게 너무 쓸쓸하고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고 마음을 질정치 못하겠는 거예요. 장례를 치르고 안주인이 안 내려오셔서 코로나 회복도 할 겸 자식들 집에 머무시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아들 며느리가 같이 살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선은 급하게 내오시며 간단한 짐들 챙기러 우리 며느리가 내려갈 거야. 후에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 잘 지내. 내 몸 좀 회복되면 한번 내려감세. 그 후로 이제 몸도 회복했고 봄가리도 해야 하고 우리 부부는 다시 농사일에 매달렸습니다. 석 달인가 지나서 산골에도 꽃이 피고 지고 조금 있으면 모내기철이 다가와 분주히 마을길을 지나 논으로 밭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날도 논으로 가는데 아랫집 앞에 택시가 와서 멈추더군요. 안주인이 작은 가방 하나 들고 내리는데 얼굴이 거의 반쪽이 되어 있었어요. 반갑기도 하고 놀랍기도 해서 어쩐 일이냐고 다가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야기하자고. 나 목도 마르고. 따라 들어가는데 걷는 폼도 많이 불편해 보이고 석 달 사이 허리도 많이 구부러져 있고 정말 많이 늙으셨더군요. 남편 보내고 마음도 많이 상하셨을 건 물론이고 자기 본인도 코로나를 호되게 앓으셨으니까요. 집 내부는 겨울 내내 물론 저희가 드나들며 수도도 틀어두기도 하고 보일러도 맞춰두기도 했지만 집을 오래 비워두어서 썰렁하고 또다시 폐가 비슷하게 된 겁니다. 속으로 이 집 터가 안 좋은가 했습니다. 물 한 잔 마시고 하시는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자식들이 아버지도 안 계시니 쓸쓸하시고 코로나도 회복해야 하고 같이 살자고 꼬셔서 들어간 게 잘못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사람 감옥살이를 시켜도 유분수지 집안에 딱 가두어두고 자기들 볼 일만 보러 다니고 두 년놈들 다 회사 갔다가 들어오면 8시에 매일 오는 가정 도우미에게 맡겨두고 모르쇠로 일관하더랍니다. 아유, 그럴 거면 왜 같이 살자 했을까요? 거참. 라고 했더니 뭐긴 뭐야, 재산 때문이지. 일산 가는 길에 원당, 원당에 우리 건물 작은 상가 건물 있어. 15억짜리. 그거랑 서울 아파트 6억짜리.
그 재산 때문이지. 평생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결혼시켜 집 사주었더니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어머니, 그것도 몸도 성치 않으신 엄마한테 서울 아파트 집 한 채 있는 걸 자기 명의로 해달라고. 시골 여기 집은 여동생 앞으로 해두셨으니 미리 명의를 바꿔달라더래요. 그리고 15억짜리 작은 건물권도 자기들 눈앞에서 어머니를 모셔두어야 다른 데로 안 샌다는 걸 티를 팍팍 내더랍니다. 남편 사망 신고부터 시작해서 독수리같이 눈을 뜨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더니 어제까지 야근이라며 밤 9시 넘어서 들어오던 며느리가 아침 식탁에서 나 이제 다시 시골로 내려갈까 생각 중이다 하니깐 다른 말 일체 없이 어머니, 유언장은 작성하셨어요? 라고 묻더래요. 뭐? 유언장? 나 아직 펄펄하고 100살까지 살 테니까 유언장 걱정은 붙들어 매라. 라고 대꾸해주고 애들 출근하자마자 내려오신 거랍니다. 전 딱 2마디만 드렸습니다. 형님, 인감도장 지갑 목걸이 하나 만들어서 목에 차고 다녀요. 그리고 절대 재산은 돌아가시는 날까지 자식들이 뭔 소리를 해도 넘겨주는 거 아닙니다. 젊을 때 앓으셨다는 허리 질환이 이번 코로나 독감 중에 도지셔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고 또 남편 세상 떠나신 충격이 컸는지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신다는 아랫집 안주인은 집에 내려오니 남편 생각이 많이 나시는지 자주 우시더군요. 두 분이 워낙에 의가 좋기도 하셨으니까요. 제가 중간중간 기회되는 대로 들여다보며 비록 제대로 못 걷고 하루 중 반은 누워 계시는 분에게 여전히 커피도 얻어 마시면서 지나는데 딸이고 아들이고 아무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자식들 같으면 궁금해서라도 두 녀석들 다 오지랖이 8만 평이라 지 부모가 궁금해서라도 10번은 드나들고도 남을 기간에 아무도 안 들여다봐서 마침 조용한 때 조심스레 여쭈었더니 내가 내 눈이 흙으로 덮이면 오라고 했어. 시골로 간다니까 유언장 작성했냐고 묻는 것들 안 보고 싶어서. 아휴, 딸도 똑같아. 에휴, 나쁜 년. 이 집이 지 명의로 되어 있으면 자기 집에서 사는 애미 궁금해서라도 들여다봐야 할 게 아니야? 아, 오지 말란다고 진짜 안 와? 라고 하시는 거예요. 노인이 자꾸 기력이 떨어지시고 어떤 날은 인터넷으로 남편 운동화 주문한 것도 도착해 있기도 하고 치매기도 오시는 것 같아 걱정이 되던 차에 요양보호사 좀 알아봐 달라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하시더군요. 형님은 허리 때문에 잘 걷지도 못하시고 하루 중 3분의 2는 누워 계시기 시작하던 때였으니까요. 전 제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다는 말씀을 안 드렸고 알았다고만 했습니다. 우선 저도 농사일을 하고 있고 좀 신중해져야 할 필요가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우리 작은 아들이 또 해삼하고 낙지를 잔뜩 사다가 들여다가 놔주고 가게에 연포탕을 한솥 가득 끓여서 아랫집에 가지고 가서 우리 작은 애가 또 가득히 사다가 줘서요. 좀 드셔보세요. 라고 했더니 자네는 나하고 달라. 주고 싶을 때 빨리빨리 줘야 해. 그래야 잘하는 사람한테 혜택이 가고 자식들 세상이 서로 더 잘하려고 그러지. 해삼탕을 잡수시며 하시는 말이 자기는 여기서 사는 내내 그렇게 우리 집이 부러우셨답니다. 꼭 엉켜 사는 등나무 식물같이 자식들하고 매일 얼굴 보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하는 게 부러워서 그런 효심을 돈 주고 살 수 있다면 사고 싶은 마음도 들더래요. 옛말에 못난 자식들이 효도한다고 하더니 자기 자식들이 못났다는 게 아니라 대학원까지 시킨 자식들이 모두 이렇게 남보다 못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잘하는 자식들한테 빨리빨리 주고 싶어도 가진 건 우리가 벌어먹고 살아야 할 농과 밥뿐이 없다는 내 능력이 한스러워 전 형님 요양보호사를 제가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두면 좋을 거라고 이장님 부인이 4년 전에 하도 꼬셔서 같이 학원 다니고 따둔 게 이럴 때 써먹네요. 전 교육 내용을 철저히 지켰고 또한 이웃으로의 도리로도 성심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봄부터 그해 겨울까지 7개월간 그 어떤 자식 하나 들여다보지 않고 오직 전화만 죽어라 하더군요. 전화 끊을 때마다 쓴웃음을 지으시며 형님이 하신다는 소리가 이것들이 내 목소리 들어보고 죽을 날을 측정하는 것 같아. 내가 유언장을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형님네 집에 드나드는 건 저와 제 남편, 그리고 비데 관리도 해주고 필터 체인지 해주고 정수기 필터 체인지 해주는 나이 60은 되어 보이는 기사가 다였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적막상산이겠나 싶을 정도였죠. 또다시 겨울이 돌아오고 영하 14도로 떨어진 날, 전 집에서 자다가 형님의 전화를 받았어요. 말씀을 어버버버 하시는 게 큰일 났다 싶어서 허리 질환이 또 도지셨나 싶어서 얼른 건너가 보았더니 세상에나 집 보일러가 멈춘지도 모르고 내쳐 잠드신 거고 깨셔선 자신의 몸이 얼은 거를 아신 거죠. 그 굽어진 손가락으로 전화는 또 어찌하셨나 눈물이 나더군요. 시간은 새벽 3시였고 노인네가 글쎄 잔뜩 얼은 채로 우시는데 전 왈칵 눈물이 나는 거였어요. 전 철철 울면서 우리 집으로 뛰어가서 우선 있는 대로 저 시집 올 때 우리 친정엄마가 해준 옛날 모카솜으로 누빈 이불들을 있는 대로 꺼내서 남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 여보 일어나 봐. 비몽사몽의 남편에게 두꺼운 털잠바를 입히고 이불 나르는 걸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집에 가득 있는 핫팩도 여러 개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렇게 두터운 솜이불을 3채를 들고 뛰어서 아랫집으로 가서 노인네 몸 위에 다 덮고 나서 전 우선 같이 이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노인네 겨드랑이에다가 핫팩을 집어넣고 손발부터 마사지하면서 119에 전화 걸고 보일러 수리공도 알아보라고 남편을 독촉을 했죠. 그렇게 119가 오는 동안 전체 옷을 다 벗고 노인네 몸을 껴안고 마구 껴안아 주었습니다. 사람이 참 이상합니다. 그렇게 안고 있는데 왠지 제가 살아온 평생 제 밑에 깔려있던 모든 서름이 밀려오면서 미친 듯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차피 모두 다 흙으로 바다로 떠날 인생, 지들은 안 늙나? 세상에 안 늙은 부모를 낳아주고 키워주고 공부시켜주고 결혼시켜 집까지 사준 부모를, 게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병들은 엄마를 이렇게 남겨두는 세상이 원망스럽고 10년 후 제 모습이 이럴 것 같아서 울었습니다. 아휴 형님, 다음 세상에선 다신 사람으로 태어나지 맙시다. 뿌리 깊은 나무로 납시다. 아휴. 형님 서름에 제 서름을 덮어가면서 정말 태어나서 그렇게 가슴 아프게 울어본 것은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119에 실려 병원 응급실로 가니 다행하게도 3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주사 맞고 나니 다시 정상 체온으로 돌아와서 응급실 의사가 퇴원하라고 해서 모시고 왔습니다. 노인네 잠드시는 거 보고 우리 집으로 오니 내 자식들은 입이 한 대발이나 나와 있더군요. 내일이 둘째 아들 생일이라 오늘 다 같이 식구들이 아침에 스키장에 있는 펜션으로 2박 3일 여행을 하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니들끼리 가라고 미리 연락을 했는데도 굳이 안 가고 저러고 입 내밀고 있는 내 자식들. 아니, 특히 덩치가 집채만한 둘째 며느리가 그날따라 왜 그렇게 귀엽던져. 사흘간 대체 보호사를 하기로 한 분에게 맡기고 저도 잠에 골아 떨어졌습니다. 저도 워낙에 놀라고 심정도 안 좋아서 제 월급에서 그 요양보호사 알바비를 드리기로 하고 불렀으니 좀 쉬었습니다. 쉬고 나서 다시 일상으로 복귀한 지 2주인가 지나서 이 안주인이 갑자기 옆구리가 아프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냥 노인이니까 쉽게 아프실 수 있으니까 신경 안 썼죠. 왜냐하면 괜찮다고 했다가 또 아프다고 했다가 반복하고 치매기도 약간 있으시니 단순히 엄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옆구리가 아프다고 말씀하신 지 사흘 만에 아우님, 나 아무래도 병원에 가야겠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운전해줘서 대학병원에를 갔습니다. 응급실 통해서 CT 촬영을 하니까 췌장암 3기가 진단된 겁니다. 참 그 형님 여태는 순하고 부드럽고 우아하게 살다가
말년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게 한꺼번에 일이 닥치시는 것 같아 지켜보기가 힘들더군요.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기 시작할 때 이미 암이 척추뼈까지 전이가 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등뿐이 아니라 간에까지 전이가 된 상태고 70대 중반이면 이미 고령이시고 암이 등뿐 아니라 간에까지 전이가 된 겁니다. 3개월 시한부 판정이 나왔습니다. 의사도 별말 없이 댁에 가셔서 편히 쉬시면서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세요 라고 하더군요. 덧붙이는 말이 병원에 계신 것보다 내 집, 내 가정에서 통증 완화 치료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선 형님이 월급을 주신다 해도 형님이 월급을 주시니까 형님 뜻을 존중해야 하지만 나중에 원망 들을 수 있으니 자식들에게 연락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연락을 드렸다고 말하자 형님이 노발대발하시면서 얼른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난 그것들 자식으로 생각 안 한다고 했잖아. 왜 걔들한테 연락을 한 거야? 할 수 없이 집으로 모시고 왔더니 당장에 대문을 걸고 위아래 다 걸고 아무도 열어주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뭘 저렇게까지 저러시나 무슨 피해의식 있는 분도 아니시고 답답했지만 노인네 화나게 하기는 싫어서 얼른 아래 위 다 잠그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환자는 주무시고 잡수실 저녁밥을 하고 있는데 벨이 울리고 인터폰을 받아보니 세상에 아들 부부란 것들이 그동안에 보여주었던 그 품위 있는 행동은 다 어디 가고 온갖 쌍욕을 하면서 문 열라고 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두드리고 난리를 피우더군요. 저 사람들이 미치지 않고서야 왜 저런가 싶기도 하고 저도 성질 꽤나 있는 사람이라 얼굴 보고 욕 한마디 해주려고 문을 살짝 열었더니 글쎄 손이 쑥 들어오는 겁니다. 아들놈이라는 놈 손이 쑥 들어와서 제 머리채를 휘어잡고 제가 꼬꾸러지게끔 앞으로 끌어당겨서 절 쓰러뜨리고 며느리란 년은 어디서 벽돌을 가져왔는지 벽돌을 문틈에 끼워 넣더군요. 아주 두 년놈이 작정을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년놈이 위치를 바꾸어 며느리란 년은 절 붙잡고 있고 아들이란 놈이 집으로 들어가자 지 엄마를 등에 들쳐업고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현실인가 너무 놀랐습니다. 영화에서만 보던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에 경악을 하고 정신줄을 놓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마침 우리 집으로 가려던 둘째 며느리가 이 광경을 보고 112에 신고를 했고 전화를 끊곤 밖에 대문을 막아섰습니다. 112가 올 때까지 버티기 위해서요. 평소엔 숨을 턱턱 막히게 하는 것 같았던 그 덩치가 왜 그렇게 듬직해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5분 사이 112가 도착하고 우리 모두 지구대로 갔고 노인네가 기진할 듯 하면서도 몸은 늘어져서도 아주 눈을 똑바로 뜨고 내가 이것들을 자식으로 안 친 지 반년이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울컥하시면서 내가 서울에 이놈들 집에 있을 때 무슨 경우를 당한 줄 아슈? 알고 보니 이 아들과 며느리가 당사자를 서울로 데려가서 모신다고 하면서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 신분증과 통장을 새로 만들게 하더니 법무법인을 찾아가 건물을 증여한다는 증여 확인서를 작성하게 자기 엄마를 독촉하더라는 거예요. 신분증과 통장을 새로 만들라고 할 때 이상하다 했는데 숨 쉴 틈도 안 주고 그 신분증과 통장으로 법무법인을 끌고 갈 때 거부를 했답니다. 서울에 계실 때 재산 정리를 하자는 거죠. 집 명의를 바꾸어달라고 할 때부터 이미 알아는 봤는데 아주 재산을 꿀꺽하려고 작심을 한 겁니다. 딸 부부가 반반을 주장할 게 싫었던 거죠. 우선은 좋게 달래셨답니다. 나중에 천천히 생각 좀 하고 나서 한다고요. 아무리 그래도 아들한테 더 주지. 시집가서 남의 집 사람 된 딸하고 공평하게 나누겠냐? 내가 다 이미 알아서 생각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제사 지내줄 아들한테 더 주는 게 도리라는 건 나도 알고 있다. 이렇게 차분히 달래놓고 이리로 도망온 거죠. 그 재산이 뭐라고 자식들이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아프다고 해도 들여다보지도 않으면서 돈에 미쳐서 저렇게 집에 뛰쳐들어 엄마를 업고 가려고까지 하는 건가?
췌장암으로 죽음을 앞둔 엄마를 업고 가서 또 뭘 어떻게 우격다짐을 할 작정이었나 묻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길 포기한 것들, 얼굴도 보기 싫어서 조사를 끝내고 형님 뜻에 따라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그때부터 돌아가시는 날까지 70일간 정말 피말리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주일이 멀다 하고 딸 아들 부부가 번갈아 드나들면서 지 엄마를 회유하고 달래고 협박하면서 유언장을 빨리 쓰시길 자기들 앞에서 쓰시라는 겁니다. 옆에서 지켜보면서 전체 자식들만 해도 효자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종교가 같지 않다는 거, 그리고 돈이 아닌 사랑을 갈구하는 둘째 며느리, 그리고 부모는 부모, 자식은 자식대로 각자의 인생을, 자식이 결혼하는 순간, 아니 성인이 된 순간 각자의 개체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어떤 혈연의 끈으로 뭔가를 요구해선 안 된다는 깨달음까지 얻게 되었어요. 부모가 대학 공부까지 시켜주었으면 그걸로 된 겁니다. 솔직히 자식 집까지 해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벌어서 월세로 원룸으로 시작하는 한이 있어도 자식 집도 해줄 필요 없다는 걸 우리 뒷세대는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신한고난 자식들에게 70일간 시달리시는 동안 전 최선을 다해서 내 언니 보살피는 기분으로 그분에게 최고의 요양보호사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 불쌍한 말년, 나라도 인간으로 대해드리자, 뭐 그런 마음이랄까요. 결국 봄이 오기 전에 이웃집 커피를 기가 막히게 내리시던 형님은 떠나가셨습니다. 부모 가셨다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자식들을 뒤에 두고요. 차라리 눈물 2방울 정도 흘려주는 건 아무 상관도 없는 제 둘째 며느리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에 고인의 자택에서 뵙자고요. 속으로 그러니까 유언을 남기시긴 한 거구나 싶었지만 절 왜 오라고 하는지 의아하더군요. 토요일 핏발선 눈으로 아들과 며느리도 도착하고 딸과 사위도 왔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공개하는데 놀랍게도 모두 원당에 있다는 건물과 서울 아파트 제 앞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식들 모두 망연자실도 잠깐, 그 20억 정도의 재산이 뭐라고 눈알 점점이 검은 멍울까지 든 아들은 믿을 수 없다고 변호사 멱살을 쥐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저들이 망연자실했다면 전 경기할 지경으로 놀랐습니다. 공증인의 이름은 김두식이라고 자식들 모두 모르는 사람이랍니다. 변호사의 말로는 센말 이장이라더군요. 센말 이장이 누군데 왜 이 유언의 공증을 했냐고 또 멱살을 잡으려는데 김두식이라는 사람이 들어오더군요. 다름 아닌 정수기 필터 교체해주고 한 달에 한 번 와서 비대 관리해주던 기사였어요. 센말 이장이를 보면서 젊을 때 하던 일을 아르바이트로 했다고 하는 이 초로의 남자는 점잖은 태도로 앉아서 첫마디가 이랬습니다. 지난 1년 내가 지켜보기에도 해도 너무들 하더만. 부모는 오늘 내일 누워 계시는데 코빼기도 안 들여다봤다며? 참, 나 같으면 이 상황에서 입도 뻥끈 못하겠더만. 재산 받을 수 있는 유언장 공개 때만 자식인 거요? 어? 젊은 양반들. 당신들 같은 자식이라면 이 세상에 자식 키울 사람 하나도 없어야 해. 그리고 폰을 꺼내 형님 생전 녹취된 음성을 틀어주는 거였습니다. 부정확한 발음이지만 유산을 모두 제게 증여하겠다는 의지가 그대로 담겼습니다. 죽음을 앞둔 형님에겐 재물이 그저 휴지 조각일 뿐이었을 겁니다.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상속은 자유롭게 진행되어야 하고 전체 자유대로 모든 재산을 한정주 씨에게 증여한다는 것을 정확히 밝힙니다. 그리고 전 인간 같지도 않은 제 아들, 딸을 이 세상에 내놓은 죄인으로 그 죄를 속지 않은 마음으로 저의 마지막 1년을 진심으로 보살펴준, 제가 동상 걸렸을 때 살과 살을 맞다 어른 몸을 풀어주던 한정주 씨에게 지금 엎드려 빕니다. 당황스러우시더라도 제 재산을 모두 받으셔서 원하시는 대로 뜻하는 대로 물 쓰듯이 마음껏 써주시길 바랍니다. 자식들이 본인을 대하는 서운함과 괘씸함으로
마지막 1년 잘해준 제게 타인에게 그 남은 재산 모두를 넘겨줄 때 그 심정이야 오죽이나 괴로우셨겠습니까? 먼 길 떠날 일만 남은 오래 아픈 사람은 생각이 더 깊어졌을 겁니다. 상주들이 모두 난리를 치니 전 오기가 생겨 변호사하고만 이야기했습니다. 아파트와 건물 팔아서 현금화하는 과정까지 모두 변호사가 맡기로요. 지금 누구 마음대로 그러냐고 미친놈처럼 거품 무는 자식들 앞에서 변호사가 절 보며 말하더군요. 한정주 씨께서 제게 재산의 관리를 허락하여 그 위임된 범위 하에서 재산을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세금 정리도 이미 된 후였기 때문에 약 52일 후 제 통장에 18억 7,300만 원이라는 현금이 입금되었더군요. 제 통장에 이런 금액의 돈이 들어올지 그 누구도 몰랐을 겁니다. 전 우선 결혼한 후 오늘날까지 싫든 좋든 제 잔소리를 들어준 제 남편에게 5천만 원을 용돈으로 주었고, 제가 다니는 교회에 감사 헌금을 내놓았고, 큰며느리가 다니는 절에 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역의 독거노인 종합복지센터에 3억 원을 기부했고, 그리고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에게 각각 소형차를 한 대씩 사주었어요. 그리고 신용카드 한 장을 만들어 한 달 주기로 저와 제 남편의 마음을 한 달간 가장 흡족하게 해준 자식에게 신용카드를 줘서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산을 현금화하여 예금한 후 매월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증여하는 방법도 택했습니다. 한꺼번에 하면 어떤 자식이든 n분의 1로 일정 금액이 상속하는 걸 피할 수 없기에 미리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진행하면 효도하는 자식에게 재산의 대부분을 상속시킬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거죠. 이렇게 했더니 3시간 거리 다른 도시에 사는 딸까지 한 달에 2번이나 찾아오더군요. 명절 때와 생일 때만 볼 수 있는 딸과 사이였는데 말이죠. 참으로 돈 앞에서 장사 없는 효도입니다. 이런 방법까지 머리 굴려가며 쓰려 하니 옛날 사람들이 재산이야 오든 말든 그저 부모를 돌아가실 때까지 벽에 못 칠하시더라도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산 옛날 사람들이 사람 마음으로 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제 방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